11월 28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편히 쉬고 계십니까? 어제 국회는 이 한중 FTA 처리를 위해서 30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등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도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 의사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30일 날은 한중 FTA 비준 처리안을 내달 1, 2일, 그러니까 12월 1, 2일에는 경제 활성화법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새정치연합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갖다가 전제로 지금 30일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 한중 FTA 관련 대책, 즉 한중 FTA가 지금 30일 날 통과될 거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은 이 부분이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은 이 부분의 내용에 중대 결함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중 FTA가 한국과 중국 간에 합의된 지가 언제고 한중 FTA를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그동안은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완 대책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회가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정부가 한중 FTA를 하고자 할 때 야당이 이런 부분, 특히 뭐 농업과 관련된 부분, 축산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한중 FTA 체결을 하지 마라, 나중에 돼도 비준을 안 해주겠다, 그때 제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국이 발표할 때 빠져있다라고 하면서 비준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했어야죠. 근데 이번에 사실 한중 FTA는 과거에 한미 FTA 체결되는 과정과 비교하면 너무 쉽게 야당이나 한국의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동의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관계는 반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지금 한 결과 한국이 훨씬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한중 FTA는 한국의 종북, 친북, 좌파, 진보 세력들이 전부 북한과 중국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중 FTA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과시킨다니까 느닷없이 한중 FTA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야 통과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중 FTA 통과되는데 누리과정, 즉 3에서 5세 이 애들 무상 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 문제는 왜 들어가고 전월세 주택 대책이 왜 들어갑니까? 자, 전월세 주택 대책을 야당이 정부에 요구를 하려면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의 대책으로 전월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통해서 월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월세를 갖다가 많이 올랐을 때는 세금으로 환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또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 주인의 행포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막 넣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한중 FTA에다가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대책까지 넣어가지고 3대 조건이 승결되어야 표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30일 본회의 처리 합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주말에 이야기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권이 합의를 해준다면 여당도 잘못된 거죠. 정부도 잘못된 거. 그래서 정말로 이 한중 FTA 문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토록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하고 축산업은 정부가 이번에 한중 간에 합의가 된 부분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하지만은 일단 FTA라는 게 체결되고 나면 나중에 그것들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중국은 한국과 위도가 비슷하고요. 한국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국에서 다 나오고, 한국에서 먹는 축산물 중국에서 다 먹는데, 중국의 물가와 한국의 물가, 중국의 농산물 축산물 생산 원가와 한국의 생산 원가, 중국의 수산물 생산 원가와 한국의 생산 원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하면 한국이 경쟁력이 없이 앞으로 한국의 식탁은 중국 시장이 다 점령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한다고 하면서 할 때 야당은 뭘 하고, 솔직히 말하면 한미 FTA 할 때 반대보다도
10배, 20배는 한중 FTA에 반대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한미 FTA로 봐서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우월하지만 미국은 테레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TV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한중 FTA 부분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 중국에서 안 만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의 영세 간의 수공업 시장은 거의 중국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요, 다 그냥 지금까지 오도록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같이 뉴스에 민감한 사람도 지난 11월 14일 시위를 앞두고 한중 FTA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한중 FTA 반대라는 말을 한마디도 야권이 안 했습니까? 야당이나 제야 진보 세력이 한중 FTA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반대가 아니라요, 보완 대책 요구하면서 정부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입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월 14일 폭력 집회 이후에요, 여권에서는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말 떨어지지 말자 여당이 움직인다, 뭐 그런 비판을 야권이나 제야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말 떨어지자 말자 움직이는 여당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제서 이럽니까? 이런 게 문제인 줄 지금까지 모르고 그럼 놔뒀습니까? 그런 야당의 비판은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은 지금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정말로 여론조사 별것도 다 아는데요,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이 54.6%, 찬성이 40.8%로 이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호남에서 반대가 높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는 찬성이 33%고 반대가 이 61.8%, 2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 들고 새총을 쏘고 하는 부분에 찬성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호남 사람들은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겁니까? 자, 여론조사는 이걸 물을 때 어떻게 물었는지 문항을 좀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당에서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겠다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혹시? 정상적인 사고를 사는 정상적인 나라의 국민이라면 데모를 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데모를 하는 부분에, 그러면서 폭력 시위를 하는 부분에, 그래서 나중에 검거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러면서 경찰을 마음대로 때리고 경찰차를 부수고 하는 부분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면을 쓰고 폭력 시위를 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을 붙이고 이 볼트 새총을 쏘고 또 사다리로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는 시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면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거꾸로 나올 겁니다. 복면금지법에 찬성한다가 60, 70% 되고 반대한다는 30, 40%밖에 안 될 겁니다. 저는요, 여론조사 회사들 정말로 똑바로 좀 하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진짜 여론조사 회사 나중에 여론조작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국민들이 복면금지법을 이렇게 많이 반대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미쳤다고 봅니다. 자, 복면금지법에 뭔 놈의 사상과 이념이 담겨 있습니까? 야당이 집권 안 합니까? 노무현 정권 때 여의도 농민 시위하다가 2명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사과를 했어요. 야당은 집권하면 맨날 그 짓 할 겁니까? 저는 이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작형 회사들도 안심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면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상대로 했는데 복면금지법 반대가 이래 나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데모하러 가는 사람은 전부 복면 쓰고 쇠파이프 들고 새총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다리로 경찰차 마음대로 때려 부수십시오. 그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기가 찬 세상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즉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자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연대가 딴 게 아니라
총선까지 3자 공동 집행부를 꾸려가자, 즉 공동 대표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사실상 서울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을 하는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부시장을 대리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문재인 대표와 서로 간에 밀착이 되어서 박원순 시장이 3,000명한테 50만원씩 주겠다라는 청년수당도 받겠다, 문재인 대표가 총선 공약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에 아들 박주신 문제라든지 서울역 고가라든지 청년수당 뭐 하는 것마다 여러가지 여론의 비판이나 보수 진영의 비판에 지금 놓여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보호막이 필요해서 일단 어느 수준까지는 무조건 문재인 대표와 같이 가자,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난번에 혁신안에 대해서 중앙위 표결할 때도 박원순 시장은 앞에 앉아서 찬성을 했죠. 자, 그래서 문박은 벌써 한 팀이 되었고 이제 안이 받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은 상식이 있다면 받지 않겠다, 뭔 꼼수를 부리냐, 내가 이야기한 낡은 진보 청산 과제들, 즉 북한하고의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문제라든지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과거에 386 학생운동 좌파 이런 그 부분들에 앞장서는 거라든지 안보를 도외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당내에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한명숙 씨 같이 형이 확정된 사람을 보호하지 말고 제명해라. 문재인 대표는 아직도 한명숙 씨는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핵심안을 내놓고 그 핵심안을 가지고 본인이 총선 공천까지도 하겠다고 밀고 놓고 그 핵심안에서 20% 물갈이를 하고 그 방법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하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다 밀라고 하니까 지금 당내 비주류나 호남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사퇴하거나 모든 세력을 다 넣어서 통합선대위를 출범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 2, 3위 놓는 문, 박, 안 세 사람이 알아서 하자, 나머지는 다 빠져라. 그 세 사람 합치면 당 지지율, 그 대선 후보 지지율 90%쯤 됩니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뭐 대권 주자로서 직업 못 받는 사람은 빠져라, 이 이야기죠. 자, 뭐 박지원, 뭐 주성용, 뭐 또 탈당한 박주선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하기보다는 뭐 옛날 또 박선영, 김한길도 포함되겠죠. 그냥 실세 3명이 언론에서 나누자. 즉 n분의 1로 나눌 때 적게 나누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고, 이미 박원순 시장은 이거 나한테도 나눠준답니까 하고 좋다고 붙었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에 비주류의 수장격으로 문재인 대표의 이의를 제기해왔는데, 문재인 대표가 다른 사람 다 빠지고 당신만 여기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러면 그 밑에 현관의 뜻을 읽으면 당신한테는 좀 떼줄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뭐 지금 식솔들 다 이리저리 그만두고 변명 있지도 않지요. 그 식솔들은 그다음 이길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하는 현관의 암시를 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주류가 일체히 어제 문안박 체제는 야합이다라고 비판 성명을 내고, 박지원 의원은 호남이 소외된 체제다, 이제는 립서비스조차도 안 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호남을 중시한다고. 이제 호남 빼고 영남 패권으로 PK 패권으로 가겠다는 거냐. 즉 문안박 3명이 다 PK 출신 아닙니까? 근데 또 일부 당내 초재선부터 해서 친노들은 문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받아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일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겠다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솔직히 그동안에 정치력이 떨어졌다. 갑자기 정치권에 새 정치를 등장하면서 나타나서 한때 국민들을 감동시키면서 대통령이 될 뻔했지만은 그 이후에 오락가락 철수 행보를 하면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은 마지막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결단을 잘못하게 되면 안 의원은 정치력에 있어서는 거의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호남 진영이 아무리 반대해도 문안박 체제로 해서 공천까지는 친노의 색깔대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 한 20%는 제거하겠다. 자, 이런 문안박 체제가 출범이 되면 결국은 공천에서 배제될 사람들은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야권 신당, 호남 중심의 신당에 나서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야권은 시간 문제지 분열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양당 대표 체제는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늦추어 가지고 탈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즉 12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그러면서 탈당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이탈 세력을 소수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 생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